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는 미학이 학문으로서 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적 판단의 보편 타당성에 관한 5단계 연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주 흥미로운, 또 그만큼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한 번 더 지난 시간 걸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조금 연관해서 칸트의 철학으로부터 시작된 현대예술의 흐름을 아주 짧게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칸트란 철학자가 봤을 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의 뿌리는 문화에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그럼 문화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아름답다고 할 때 이 아름답다고 하는 어떤 느낌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까? 어떤 것이 그 원본이었을까? 또는 뿌리였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연과 문화를 이렇게 나누는 우선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은 자유로운 세계는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학자에 따라서 자연도 자유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연과 문화를 나눌 때 문화를 대변하는 말로 우리는 자유의 세계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자유, 즉 문화적으로 자유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그 아름다움의 뿌리가 문화 내부에 있냐 아니면 자연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리가 김연아 선수가 아름답다 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의 뿌리가 우리가 어떤 그 모형을, 무엇이 아름답다고 하는 모형을 자연에서 가져온 것일까, 아니면 자연이 아닌 문화 자체 내에서 만들어진 것일까? 조금 어려운 질문이죠. 조금 쉽게 이야기해서 인용문헌을 읽어보겠습니다. 적어도 칸트란 철학자는 우리가 예술에서의 아름다움은 자연에서의 아름다움에서 본떠온 것이다, 모방해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가졌어요. 그런 입장에서 자연미란 하나의 아름다운 사물이며 예술미는 하나의 사물에 관한 아름다운 표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에서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연물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 참 이건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 자연물에서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갖게 된 바로 그 느낌을 예술에서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술을 아름답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술은 다른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워야 된다. 자연스러워야 아름답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얼굴을, 요즘 아름다운 사람이 다 되고 싶어 하잖아요. 얼굴이 자연스러워야 된가요? 화장도 좀 자연스러워야 된가요? 왜 그런 말만 하죠? 뭔가 화장을 예쁘게 한 것 같은데 부자연스러워. 그러면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어쨌든 칸트라는 철학자는 어떤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 화장도 자연스러워야 되고 제 지금 동작도 좀 뭔가 자연스러워야 아름답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름다움의 뿌리가 자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왜 자연이 아름다운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자연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달을 보면 둥근 달 있잖아요. 둥근 달을 보니까 아름답다. 둥그러워서 아름다운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된다면 초승달은, 금음달은 아름답지 않겠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보름달이, 어떤 상황에서는 금음달이, 또 어떤 상황에서는 초승달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아름답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게 큰 문제예요. 그 때문에 칸트란 철학자는 이 천재라고 하는 사람, 천재가 곧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천재란 어떤 기이한 능력이잖아요. 또 특별한 능력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천재는 교육받아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교육 이전에 이미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까? 그죠? 교육하고 무관하게 능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이전에 교육과 무관하게 천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말은 천재를 천재에게 해준 것은 자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총화란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아들인 거예요, 천재는. 자연스럽게 자연의 세계에서 천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는
자기가 천재가 되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천재라고 생각하면 내가 천재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이유는 없어요. 왜? 내가 아무런 기여도 한 것이 없잖아요. 천재가 되기 위해서. 어쨌든 자연의 총화인 천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범으로 삼아서 새롭게 창조해낸 어떤 그런 자연의 세계, 자연스러운 세계가 곧 아름다움의 세계다. 그러니까 천재만이 진정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왜 이것이 아름다운지를 자기도 모르게 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술의 형태로, 문화의 형태로 옮겨놨을 때 그것이 아름다움의 뿌리이고 표본이다. 자, 이런 관점으로 종합해보면 예술이란 이성과 감성, 자연과 자유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잘 보시면 이 그림은 어떤가요? 왜 이런, 여기 뭐예요? 뭐가 이렇게 달인가요? 횡가요? 둥글죠? 여기는 또 뭐예요? 둥글, 속이 비어 있는 것 같고. 도대체 왜 이게 이렇게 있는데 아름답냐 이거죠. 왜? 나무는 또 가운데 막 하늘로 치솟 올라가고. 막 뭔가 이게 아름다운가요? 일단 아름다운지도 말하기 쉽지 않죠. 사실 자세히 가까이서 보고 있으면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아마 이 그림을 가까이서 보면 아름다움과 현란함 또는 고통스러움이 아주 내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아름답냐라고 논증을 하고 하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건 뭔지 모르게 우리의 어떤 이성과 감성이 자연과 자유가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칸트의 입장, 즉 아름다움의 보편 타당성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그 범용, 모범을 자연 또는 자연미에서 찾았던 칸트의 입장은 사실은 금방 이미 깨져버립니다. 금방 다른 예술가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현대예술의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예술은 이야기나 상징이 아니라 회화 자체의 독립된 세계를 지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어떤 작품을 볼 때 이 작품 속에서 뭔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어내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또는 어떤 아주 의미가 많은 상징을 찾고 싶어 해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아니다. 이야기나 상징은 이미 예술의 세계를 벗어나 있다. 예술은 그냥 그것을 어떤 그런 이야기나 상징과 무관한 독립된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갖는 거죠. 그런 입장, 이 그림은 아주 뭐 여러분들한테 뭔가 유명한 그림은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데요. 이건 몬드리안의 그림입니다. 몬드리안이라는 화가가 젊은 시절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나중에 좀 다음 장면에서 몬드리안의 그림을 보면 뭔가 조금 약간 충격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서 몬드리안이라는 화가의 그림이다. 이 안에는 어떤 이야기나 상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따로 회화에서 인상주의에 대해서 설명한 적은 없는데요. 다음에 조금 더 기회 되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건데, 인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대예술에 어찌 보면 다양한 분파가 있는데 그중에 인상주의가 하나의 전환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알 필요가 있는데, 인상주의라 하면 마네, 모네 그러잖아요. 마네, 모네 등과 같은 인상주의자들은 예전에는 화가들이 자연을 아름다움을 모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어요. 아까 그랬죠. 자연스럽게 자연미를 예술에다 옮겨놓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카메라가 등장한 거예요. 지금 저도 카메라 앞에 있잖아요. 이 카메라가 어떤 화가보다도 더 정밀하게 자연스러운 자연을 보여주거든요. 카메라로 찍은 아름다운 자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가 할 일이 별로 없어진 거예요. 뭔가 위기가 닥친 거죠. 뭔가 카메라가 할 수 없는 뭔가를 찾아 나선 거죠. 그럴 때, 즉 매체, 카메라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화가들이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고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점에 화가들이 카메라가 할 수 없는 것, 카메라가 포착할 수 없는 세계를 찾아 나선 거죠. 그것이 뭐냐면 당시의 카메라는 흑백 카메라였어요. 흑백 카메라는 빛의 현란한 변화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화가들이 빛의 현란한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사물의 모습을, 즉 시시각각 변하는 사물의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 어떤 상을 그림으로 옮기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인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상주의의 그림을 잘 보시면 뭔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마치 뭔가 안개 낀 것처럼.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똑같은 유명한 그림 있죠. 성 루앙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루앙 성당이 세 개가 있는데 뭐 루앙 성당 예를 들지 말죠. 예를 들면 우리가 무등산을 많이 보니까 무등산은 아침에 본 무등산, 점심에 본 무등산, 저녁에 본 무등산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무등산은 하나 있는데 그냥 보이는 것이 달리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달리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무등산일까요? 이런 취약한 논쟁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논쟁인데 현대에 오면 하나의 무등산이 있고 그 무등산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이미지가 있다는 생각은 깨어집니다. 하나의 무등산은 없다는 거예요. 무등산은 하나의 독립적으로 어딘가에 우리의 인상 바깥에 존재하지 않아요. 무등산은 수없이 많은 무등산의 결합체일 뿐이에요. 저 밤하늘에 달이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달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달이 예를 들면 수많은 사람, 즉 밤하늘에 달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 속에 동공에 비친 달빛이 있겠죠? 달이 있겠죠? 또는 거기만 비치겠습니까? 이 세계는 수없이 많은 물 웅덩이가 있잖아요. 거대한 바다에서부터 호수에 이르고 또는 조그마한 웅덩이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웅덩이 하나하나에 달빛이 맺힙니다. 그걸로 끝나겠어요? 조금 식물을 봐보세요. 막 이 나무처럼 수없이 많은 여기 잎이 있다고 쳐봐요. 잎에도 달빛이 맺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들의 나뭇잎 하나하나에 그 달빛의 상이 맺혀요. 자, 그렇다면 달은 하나인데 수없이 많은 환상, 가상으로서 이미지로서 달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진짜 달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달나라에 가서도 만져보고 사진도 찍지만 그건 결국 우리의 감각기관이 하는 필터를 통과한 인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는 하나의 달이 아니라 수없이 맺혀진 달, 수많은 사람들의 동공에 노출된 달, 수많은 웅덩이에 노출된 달, 수많은 나뭇잎 하나하나에 맺힌 달의 총합이 그냥 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회화는 바로 그 하나의 달을, 하나의 무등산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수없이 다른 방식으로 맺힌 달, 무등산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상주의고, 그때 인상이라 하면 자연에서 눈이 받은 인상이 아니에요. 단순히 눈이 아니라 심미적인 첫 인상이라는, 심미적으로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온 것.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물론 눈에 맺힌 것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그건 아니다. 단순히 눈에 맺힌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비친 인상, 그것이 인상주의다. 그러니까 현대예술은 그런 방식으로 변해갔다는 거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준 그림이 누구 그림이라고 했죠? 이 그림이 몬드리안의 그림이에요. 근데 현대회화의 정점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점점 이런 이야기나 상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형상에서 멀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렇게 추상적인 데로 간다는 거죠. 추상으로. 이 몬드리안의 대표적인, 이보다 더 유명한 그림들은 많이 있죠. 이렇게 빨간색 무슨 이렇게 한 거 있죠.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 잘 아실 거예요. 이 몬드리안의 검정과 흰색의 구성이라는 1915년의 그림입니다. 이 몬드리안은 점점 자연의 외형에 대한 혐오를 갖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뭔가 이제 우리는 자연에서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옮기는 뭔가 그냥 맵 하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창출하는 사람이에요. 예술가는. 예술은 모방하는 게 아니고 창조한다는 거죠. 뭔가 그런 의미에서 그걸 격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자연의 형상, 자연의 어떤 모습에 뒤쫓아가기보다는 그것을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추상화시켜서 어떤 세계를 창조해내고 싶어 했고, 그걸 대표하는 화가가 몬드리안입니다. 그래서 몬드리안은 오히려 아까 칸트가 초반부에 말한 것처럼 자연을 모범으로 삼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의 외형을 혐오하게 되죠. 진짜 자연을 혐오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회화의 세계, 예술의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곡선은 개인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곡선은 자연의 형상을 기본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형상 하나하나를 보면 다 곡선이죠. 사실 세상에 직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직선은 있어 없어요? 직선은 수학적으로 관념화된 수상의 산물이에요. 세상은 다 곡선이에요. 그렇죠? 직선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직선이라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직선처럼 보일 뿐이지 세상은 곡선입니다. 그리고 이 곡선은 누구나 다 개별적인 어떤 개별적인 마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마음에 따라서 또는 어떤 개인의 심성에 따라서 선이 마음대로 간다는 거죠. 그걸 규제하고 통제된, 아주 절제된 그런 형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면 곡선을 아니라 모든 걸 직선으로 표현하고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몬드리안의 얘기입니다. 모든 화가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몬드리안이라는 화가가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됐다는 거죠. 여기에는 언뜻 보면 뭐가 있어 없어요? 이야기가 있어 없어요? 없죠? 또 뭐라고 그러죠? 상징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자연의 어떤 무엇인가를 이게 나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어떤 이야기나 상징이나 어떤 모방이 없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가 저희가 그럴 시간은 없지만 만약에 여기 한 어느 임의의 부분을 아주 확대해서 들어가다 쳐봅시다. 정밀하게 확대해서 들어가다 쳐봐요. 끝까지. 그러면 실제로는 이 모든 이 모양들이 직선들이 같은 모양일까요? 실제로 직선일까요? 이건 사실은 이제 회화 또는 예술에서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하나에 무수히 많은 세계가 담지되어 있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도 있겠잖아요. 또 우리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는 것 같은 바로 이 속에서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구성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 선 이런 것에 관련된 좀 더 복잡한 논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교양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얘기는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대회화에서 아주 중대한 대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제까지 저희는 두 번째 미학, 즉 아름다움의 보편 타당성을 어떻게 논증할 수 있는가, 또 그와 관련해서 예술이 어떤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세계를 지향해 왔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현대 예술을 보면 아름다움하고는 점점 무관한 것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주 대표적으로 이 그림 봐보세요. 현대회화 제리코라는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도대체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계속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만만한 일이 아니죠. 이 잘린 머리예요. 1818년에 그려진 그림인데 1818년에 그려진 이 그림을 예를 들면 여러분 침대 위에 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또는 응급실에 걸어놓고 같이 보면서 아름답다 말할 수 없겠잖아요. 왜? 아름다움하고는 즉 아름다움하고는 무관한 방식으로 예술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미학의 영역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각론, 두 번째가 아름다움에 관한 보편 타당한 논증에 관한 학문으로서 미학,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술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술 철학이 별도로 필요하냐면 이제 미학이 단순히 아름다움에 관한 논증을 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이제 세상은 아름다움을 추와 구별되는 아름답지 않은 것과 명확히 구별되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는 별도의 예술이라든가 별도의 문화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학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예술을, 다시 말하면 이 미학을 예술 철학으로 확장한 학자가 헤겔이라는 철학자입니다. 그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살았을 당시, 그러니까 1818년에 이 그림이 그려졌는데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1770년에 태어나서 1831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술에서 이처럼 추한 예술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예술이 이제 취해진 거예요. 취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학이 이제 예술 철학으로, 예술에 관한 학문으로 확대하려면 단순히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이 아름다움으로 바깥으로 예술을 끌어낸 대표적인 어떤 사상이 낭만주의입니다. 그 낭만주의에 관한 책을 썼던 또는 시인 하이네의 글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행동은 말의 자식이다. 그죠? 행동은 말의 자식이다. 그런데 괴테의 아름다운 말은 자식을 낳지 못했다. 아름다운 말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말이 행동, 언행일치란 말이 있잖아요. 언행일치. 그런데 괴테의 아름다운 말은 자식을 못 낳았다. 그 말뿐이었단 말이잖아요. 그냥 아름다울 뿐이었다는 거예요. 괴테를 비난하는 거죠. 고전주의자. 그래서 그것이 예술만을 통해 생겨난 모든 것의 저주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름다운 예술만 지향하게 되면 그 아름다운 예술은 아무런 행동도 불러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술을 위한 예술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하이네라는 시인은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 있으면 쳐보십시오. 정말로 아름다운 시를 많이 쓴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만 나이 때, 저희 때는 이 하이네의 시를 이렇게 화보집으로 가지고 다니고 그랬어요. 물론 뭐 여학생들이 주로 했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하이네라는 시인은 아주 아름다운 시를 쓴 유명한 독일의 시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가 괴테의 아름다운 말은 자식을 못 낳았다. 그것이 예술만을 통해 생겨난 모든 것의 저주다. 피그말리온 시는 아시죠? 예? 어떤 조각가가 멋진 여인을 이렇게 조각해놓고 보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 여인을 사람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키스를 해서 오래된 신화였잖아요. 모든 여인은 왕자의 키스를 통해 태어나는 거죠. 그죠? 예. 피그말리온은 아름다운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그것을 만든 거장 자신도 조각상에 반해서 거기에 입을 맞췄어요. 그러자 여인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유명한 신화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그 여인은 결코 자식을 낳지는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저 아름다움을 위한 예술, 예술을 위한 예술. 그렇게 생겨난 보자르란 말이 있다고 그랬죠. 또는 파인 아트란 말이 있죠. 이것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강력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예술이 이제 아름다움의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주장한 핵심적인 유파가 바로 낭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 철학, 그냥 아름다운 예술이 아니라 예술, 아름다움의 바깥으로 나아간 예술 철학의 출발점은 온전하게 말해서 낭만주의와 함께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낭만주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낭만주의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낭만하고 뭔가 연관이 됩니까? 낭만적으로 보여요?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죠. 이건 전혀 낭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낭만, 그러면 뭔가 멜랑콜리하고 뭔가 알 수 없이 파스텔 톤의 어떤 것이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비가 쫙 아스팔트 위를 떨어지는데 거기에 우산을 받지 않고 한 남자가 걸어갑니다. 낭만적이죠. 근데 어떤 남자가 바쁘게 서리를 들고 우산을 막 하고 지나가요. 우산을 막 큰 우산을 들고 한 방울도 안 맞겠다는 각오로 거대한 우산을 들고 막 뛰어가듯이 바쁘게 걸어가요. 그것도 얼굴 표정에 단단한 각오, 어디에도 빈틈이 없는 그런 각오로 지나가요. 누가 낭만적으로 보입니까? 당연히 우산을 받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남자가 낭만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이 왜 이런 걸 낭만적이라고 했을까? 왜 우산을 받지 않는 남자를 훨씬 더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 뿌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뿌리와 낭만주의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